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뵙는데요. 오늘 도시농업 전문가의 역할과 비전이라고 해서 사실 첫 강의 때랑 많이 다르진 않은데 첫 강의 때는 이제 도시농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그냥 도시농부 학교가 아니라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시농업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한번 조별로 이야기 토론하는 시간을 한번 또 갖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제가 이제 원래 강의를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다른 데 가면 이 첫 강의를 지난번에는 이론 수업을 1시간만 했잖아요. 원래는 4시간을 해요. 4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그중 4시간 중에 1시간을 토론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둘로 쪼개갖고 수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드렸고 오늘은 이제 도시농업이 실제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가와 관련돼서 주로 우제와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도시농업 법상에는 수목하고 화초를 기른다거나 아니면 뭐 원예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도시농업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대부분의 도시농업 활동은 먹을거리 중심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농업과 먹을거리는 빼놓을 수가 없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먹거리와 관련돼서 도시농업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쿠바의 도시농업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첫 시간에? 네,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쿠바는 미국 밑에 있는 사회주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붕괴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쿠바 이렇게 미국이 경제 봉쇄를 하기도 하고 쿠바는 원래 어떻게 먹고 살았던 나라냐면 사회주의 나라일 때 소련으로부터 원조식으로 비료라든가 먹거리를 지원받는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며 주된 농업은 뭐였냐면 이제 스페인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 놓은 사탕수수 농장 이게 이제 주된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사탕수수를 생산을 해갖고 동유럽이나 소련에 판매를 하면 그 다음에 석유 먹거리 비료를 아주 값싸게 들여오는 이런 이제 경제 체계가 주된 경제 체계였는데 그게 안 되게 되는 거죠. 막히게 되는 거죠. 수출할 것도 없고 석유를 가져올 것도 막히게 된 거죠. 왜? 경제 봉쇄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물론 경제 위기라든가 뭐 일자리 위기 이런 것들도 왔지만 가장 크게 심각하게 오는 위기는 뭐냐면 식량의 위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더워갖고 에어컨을 트는 게 석유로 생산한 석유 석탄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석유 그죠? 휘발유를 떼갖고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되게 어려움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먹을 것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사회가. 그렇죠? 그런데 석유 석탄이 충분한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게 충분하더라도 먹을 게 없으면 사회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쿠바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석유 석탄 일자리 위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려움은 어디서 오냐? 먹을거리 위기에서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먹을거리 식량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몇 가지가 있었겠지만 사실 그 중에 이제 생각해냈던 게 도시 공간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를 시작을 한 게 쿠바의 도시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농장이 가장 처음 만들어진 농장이거든요. 그냥 시멘트 바닥인 공간을 이제 화단을 만들어갖고 흙을 담아갖고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중국계 쿠바인이 시작한 농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 농장을 막 만드는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도시 비어있는 공간에 농장을 한다고 하면 땅을 그냥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방법을 아예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술 지도를 하는데 그 방식은 뭐냐면 철저하게 생태농업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기술 지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바 도시농업은 도시라고 하는 빈 공간에 농사를 시작해서 거기서 먹을거리, 도시에서 쓰일 먹을거리의 일부를 직접 생산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갖고 시작이 된 거긴 하지만 거기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생태농업을 도입했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생태농업은 뭐냐면 결국엔 이런 거예요.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때는 농사가 잘 되다가 그죠? 원조가 끊기고 나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농업 생산력도 당연히 어렵겠죠. 네, 기계도 못 쓰고 그죠? 석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뭐다 비료도 안 들어오니까 네, 농사 짓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왜 석유와 비료가 계속 외부로부터 우리 땅에서 순환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바깥으로부터 들어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방식을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농사 방식도 다 그 방식이거든요. 외부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안 돼요. 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체계도 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쿠바는 거기로부터 독립된 자체적인 순환을 통해서 자체적인 자원과 에너지로 할 수 있는 방법. 더 적합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원과 에너지를 최대한 순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농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유기농 그러면 쉽게 생각하기를 화학비료와 농약만 끊으면 유기농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화학비료와 농약만 끊는다고 유기농이 되지 않습니다. 유기농의 핵심은 뭐냐면 화학 비료를 끊으면 비료를 끊는 대신에 뭔가 거름이 줘야 되잖아요. 네. 그 거름은 어떻게 줄 것인가? 유기적인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농약을 끊으면 병충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네.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짓기도 해야 되고 돌려짓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비피식물도 심어야 되고 건강한 흙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뒤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냥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산업형 농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GMO 종자를 쓰고 그죠? 거기에 맞는 비료와 농약을 쓰고 거기에 맞는 기계를 쓰고 이렇게 딱 도식화되어 있는 게 오히려 더 간단한 방식이에요. 유기농을 하고 생태농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이지만 어때요?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 생태계에 어울려질 수 있도록 순환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게 생태농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쿠바는 그 방식을 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형태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제 쿠바에 보여지는 오가노포니코라고 하는 방식의 농장이 확대가 되지만 그 안에 내용적으로 보면 농사라고 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생태농업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킵니다. 네. 그래야지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고도 농사를 자체적인 자원의 순환으로 지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이제 자리를 잡고 나면 어떤 게 되냐면 외부의 석유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비료 가격이 오르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시작을 해서 지금 쿠바의 아바나라고 하는 수도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구가 한 200만 정도가 되는데 그 200만 명이 먹는 채소와 과일의 90%를 자급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도시농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37만 명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37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도시농업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쿠바의 전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 안에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도로 도시에 비어있는 공간에서 직접 생산하기 시작을 하고 여기서 생산된 것들을 그 도시 사람들이 직접 농장에서 사 먹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로컬푸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상에는
상업행위가 빠져 있어요. 일부러 그걸 빼놨어요. 예, 상업행위는 도시농업으로 법상으로는 안 봐요. 예. 그런데 대부분 지금의 이제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 안에서 뭔가 대안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그 시나리오 안에는 도시농업이 항상 있거든요. 그거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 쿠바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뭔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도시 자체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가 일정 부분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까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 가까운 곳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시농업이 우리는 취미, 여가, 다운 쪽 같이 이것만 강조할 게 아니라 실제는 그 생산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쿠바의 도시농업이 이게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밴쿠버의 먹거리 전략과 마켓 가든 이것도 뭐냐면요. 쿠바는 이제 저개발 국가의 좀 어려운 상황에서 생긴 도시농업, 어쩔 수 없는 생존을 위해서 만든 도시농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라고 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지금 선진국의 많은 도시들이 도시농업을 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유가 들겠지만, 실제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이유에서 먹거리를 직접 도시 안에서 일정 부분 자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 안에서 도시농업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밴쿠버의 먹거리 전략을 세울 때 도시농업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는데요. 밴쿠버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도시마다 또는 국가에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걸 세우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 푸드 플랜, 남동구 푸드 플랜, 이런 식으로 푸드 플랜을 세우도록 각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먹거리와 관련된 계획을 각 지역별로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세우다 보면 먹거리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그죠? 그 먹거리 그 접근성은 어떻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거기에 맞춰서 세워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를 가장 먼저 했었던 도시가 이 밴쿠버였어요. 여기서는 먹거리 전략이라고 하는데, 밴쿠버는 광역 대도시, 인천과 비슷한 대도시여서 굉장히 큰 도시인데, 여기에 도시의 먹거리와 관련돼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하고 조사를 막 해봤더니 결국에는 가장 취약한 게 뭐겠어요? 가장 취약한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시 안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고 하는 거예요. 다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먹거리 취약성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와 관련돼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그거죠. 쿠바처럼 비슷해요. 도시 안에 일정 부분에 직접 생산하는 그 비율을 높여야겠다라고 하는 게 과제 중에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도를 드는데, 첫 번째는 그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야 된다. 그게 커뮤니티 가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제 근본적인 전략 안에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직접 지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커뮤니티 가든의 부역수를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이제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가든뿐만 아니라 쿠바처럼 그 상업형 농장 있잖아요. 상업형 농장도 만드는 것들을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마켓 가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켓 가든 이렇게 만들어진 건 커뮤니티 가든이 아니라 여기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는 텃밭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심 안에서도 이 소울푸드라고 하는 이 사회적 기업이 그죠? 그 올림픽 경기장의 주차장을 임대를 해갖고 여기다가 상자 텃밭을 쭉 나열을 해갖고 여기서 직접 먹거리 생산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시, 지금은 많은 도시들이 미래의 경쟁력 있는 도시를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통틀어서 생각해보면 개념적으로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역할로 도시의 먹거리의 일부를 자극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위기에 처했을 때, 쿠바도 되게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힘,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왜 사람도 건강이 좀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감기가 오면 되게 심각하게 되잖아요, 건강 상태가. 근데 조금 건강한 상태이면, 내 몸이 건강한 상태이면 감기가 좀 오더라도 하루 이틀 그냥 이렇게 하고 나서 떨쳐낼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후위기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도 그 회복 탄력성을 지구 생태계가 잃어버리기 전에 이제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최근에 도시 안에서 회복 탄력성 도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회복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이 먹거리의 일정 부분의 자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황으로 좀 들어와 보면 우리의 먹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식량 자급률이 20% 정도거든요. 네. 근데 그 식량 자급률은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통계를 내는 걸까요? 식량 자급률. 전부 다 합쳐서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우리는 통칭해서 식량 자급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긴 해요. 어떤 통계로는 그 칼로리 자급률 따지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흡수하는 전체 칼로리에 얼마만큼을 수입해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식량 자급률은 곡물 자급률입니다. 곡물. 네, 우리가 먹는 식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김 이런 거를 식량이라고 안 하죠. 상추를 식량이라고 할까요? 네. 사과 이런 거 식량이라고, 사과는 일정 부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식량이라고 하면 뭐냐면 곡식이에요. 곡식. 쌀, 밀, 보리, 옥수수, 콩 이런 것들. 네, 곡식. 왜냐하면 우리도 주식 그러면 쌀이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도 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곡식을 주로 뭐 멕시코는 옥수수 이런 식으로 곡식을 식량의 그 근본으로 봅니다. 네, 다른 거 없어도 사실 그것만 있으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뭐가 좋냐면 이제 과일이나 채소랑은 다르게 보관할 수가 있죠. 네,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곡물을 되게 식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식량 자급률이 20%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곡물 자급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 곡물에 그러면 우리가 20%라고 하는 거는 쌀은 거의 100% 자급을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수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쌀을 제외하면 한 5%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뭘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할까요? 쌀은 거의 100% 자급을 하는데 밀하고 콩, 네, 옥수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콩하고 옥수수는 수입한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 자급률에서 사료로 쓰이는 걸 빼버리면 한 2배 정도 올라가요. 40 몇 프로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직접 먹는 걸로만 따지면 40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40 몇 프로를 봐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료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식량 자급률의 현실도 이제 봐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곡식을 이거 곡식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가 수입이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이제 식량 자급률하고는 별도로 칼로리 자급률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1인당 식품 수입량을 따져보면 사실 지금 이제 글로벌한 시대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왔다 갔다 교육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식품 수입량이 우리만 월등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조금 더 높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보면
거리까지 따지는 거거든요.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한 먹거리로 채워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소위 말리지가 프랑스의 10배 가까운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온 먹거리를 중심적으로 먹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산이냐 국내산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거리까지 따져보면 이렇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낮추는 게 좋겠죠. 낮추는 게 아무래도 유통거리도 짧아지고 그러면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신선한 먹거리를 찾을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이제 나중에 뭐 GM으로 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먹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뭐냐면 조금씩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방향성으로 두면 먹을 게 없진 않거든요. 선택의 문제인 거지 먹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는 가장 근본적인 실천은 뭐냐면 첫 번째는 국산을 먹으면 돼요. 국산을 먹으면 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그죠? 국산을 선택하는 거랑 이거랑. 그리고 로컬푸드 실천에 있어서도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하려고 한다면 우리 지역산 먹을 거리를 하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인천에서는 쉽진 않은데 지역산 먹을 거리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게 어렵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아는 사람의 생산자의 먹을 거리를 소비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 농업 기반이 있는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갖고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생산자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을 하면 바로 생산 단계가 바로 줄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갓대기, 찻대기. 네. 그게 이제 뭐냐면 원래는 생산자들이 생산을 하고 나면 트럭이 와갖고 트럭 한 차 해갖고 찻대기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대선자는 찻대기로 그걸 찻대기라고 표현하는데 그거거든요. 아니면 밭대기라고 하는 거는 이 밭 몇 평에 배추가 얼마큼 있으니 통째로 사가시오 해갖고 도매상이 통째로 사가는 거를 밭대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한꺼번에 생산해서 한꺼번에 수확해하고 한꺼번에 판매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세나 이런 거에 따라서 폭락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건비도 안 나와서 그냥 갈아엎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찻대기로 가갖고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하고 도매상으로 가고 소매상으로 가서 다시 소비자들한테 풀리는 거죠. 이게 경로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실제 유통 단계에서 마진이 계속 붙어갖고 실제 소비자나 생산자랑 거리가 되게 멀어지게 됩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거리도 되게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먹거리를 사 먹으면 이 먹거리가 누가 어떤 노력을 들여서 한 먹거리지라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 먹지 않잖아요. 가격과 품질 요거에 맞춰서 사 먹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아는 사람의 먹거리를 직접 보내와갖고 사 먹는다 라고 하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질문하는 게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동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쌀을 사 먹는 거나 저기 전라도에서 작은아버지가 생산한 거를 보내주는 거랑 거리로는 이게 훨씬 더 멀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신뢰가 가겠어요? 작은아버지가 로컬푸드 매장이 아무리 이렇게 단기가 줄어들고 했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수고와 노력을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는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 그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거리로만 물론 거리도 중요하죠. 거리로만 따질 게 아니라 그 경로가 단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게 가까워지는 건 사실은 직거래잖아요. 네, 직거래인 거. 그 다음에 더 가까워지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생산하는 거. 왜 내게 더 믿음이 가느냐? 내가 어떻게 농사지었는지 수고와 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안 맛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더 맛있어 보이고, 그죠? 더 마음이 가고 이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에 이제 뉴스에 보면 뭐 주말 농장가 텃밭에서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누가 다 도난을 당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요.
예를 들면 감자 캐는 시기에 감자를 열심히 내가 농사 지어서 해안 한 평 정도를 농사 지었는데 누가 다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막 무너지겠죠. 근데 마트에 가면 몇천 원이면 사요. 근데 그 마트에 있는 감자랑 내 감자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먹거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내가 직접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알고 있고 그거를 직접 소비하는 거, 이런 방식대로 이 방향으로 조직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먹거리는 항상 이 먼 단계를 거쳐갖고 나한테 오는 먹거리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이거는 결코 지속 가능한 체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건강한 먹거리를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하거든요. 관계가 있는 먹거리를 먹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칠레산 포도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국산보다 더 쌉니다. 근데 이 칠레산 포도가 누가 어떤 노동 조건에서 생산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농부가 어떻게 생산을 해갖고 어떤 유통 단계를 거쳐서 누가 마진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배를 타고 와갖고 여기서 하역을 해갖고 또 그게 어떻게 포장을 해갖고 얼마에 책정돼갖고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관계가 계속 단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여러 단계를 거치면. 그래서 이 관계가 멀어졌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신뢰가 안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관계가 가장 멀리 있는 게 뭐겠어요? 칠레산 포도도 아니고 가장 멀리 있는 거. 네, 선생님. 가장 멀리 있는 게 뭐겠어요? 예를 들면 저도 뭐 그걸 피하지 못하는데요. 가공식품 같은 거예요. 다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포장되어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원료들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얼마나 다 멀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햄버거도 마찬가지예요. 햄버거 패티에 들어가 있는 그 소가 어느 소의 어느 부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균질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수의 소고기가 소의 살들이 다양한 부위에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 마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걸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 생산해서 만든 뭐 이런 것들을 신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보면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결국 먹거리의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먹거리를 실천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면 간단한 문제예요. 네, 내가 아침에 먹을 때 아침 식사 하셨잖아요. 아침 식사에 먹을 거리를 한번 지금 되돌아 한번 보세요. 그 쌀은 어디서 온 거지? 그 김치는 어디서 온 거지? 누가 만든 거지? 이 배추는 누가 사왔겠고 거기 들어가는 고춧가루는 어디서 온 거고 또 뭘 먹었죠? 계란을 만약에 후라이에 했으면 그 계란의 생산자는 어떤 생산자인지 알고 먹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얼마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과자나 이런 걸 먹었으면 당연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 안에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거리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따로 GMO의 문제라든가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따로 나중에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텐데, GMO를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방울토마토랑 다른 점은 뭐냐면 방울토마토는 그냥 교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좀 좋은 돌연변이를 이렇게 선반해갖고 그거를 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육종 방식이었다고 하면 GMO는 어떤 방식이냐면 이종 간의 유전자를 섞는 거예요. 딸기의 유전자에다가 광어의 유전자를 집어넣는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DNA 유전자 그 사슬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그 기능을 알게 되면서 이쪽에 있는 요 미생물에 있는 요 유전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농사짓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장 많이 생산되는 GMO는 제초제 내성 GMO
그 말은 뭐냐면 제초제를 아무리 뿌려도 살아남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글리포세이트의 GMO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초제라고 하는데 모든 식물들을 다 죽이는 그 성분을 가진 제초제가 있거든요. 그걸 줘도 콩은 살아남는 거예요. 작물은 살아남는 거예요. 다른 식물들은 다 죽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농사를 지으면 제초제 한 번만 써도 다른 것들은 다 풀 다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씁니다. 이 기술은. 우리나라는 농약에 대한 그게 되게 엄격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옥수수 같은 경우에 살충성 GMO라고 해서 땅 속에 있는 BT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BT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BT균을 나비 나방류 애벌레들이 먹으면 장이 빵꾸가 나서 죽어요. 네, 그 살충성 그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 유전자를 아예 옥수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농약을 안 쳐도 그냥 거기 옥수수 자체에 그 GMO가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죽는 거죠. 그럼 어때요? 농약을 안 쳐도 되는 거예요. 친환경이죠. 농약을 안 쳐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하는 게 옥수수랑 콩, 유채, 명아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1세대 GMO가 지금도 가장 많이 하는 거고, 물론 GMO는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엄청 냉독성 제초제가 묻은 콩을 먹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아예 살충성 GMO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옥수수를 먹으면 몸에 안 좋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거리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개발하는 GMO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너무 덥잖아요. 더위를 이기기 위한 GMO 종자. 그렇죠? 그리고 새만금 거기는 염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염해에 강한 쌀 이런 것들을 만들 거예요. 그건 어떠세요? 그건 자연분이랑 무슨 아니 자연 아니에요. GMO라고 하는 건 다 이종간의 유전자를 장악하는 거예요. 새만금의 염분에 있는 거에 네.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염분이 높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네. 그 염해에 강한 쌀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농사를 짓게 하겠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논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쟁을 해야 되는데, GMO는 단순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살충성 GMO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들면서 거부감이 생겼는데, 이제 지금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뭐지, 비타민 A를 강화한 쌀, 이건 몸에 안 좋을 것 같지는 않지는 않나요? 그쵸? 근데 그럴까요? 유전자를 이렇게 끼워 놓는 건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원래 어떤 유전자였는데 이걸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인간의 신처럼 같이 해갖고 만든 거죠. 이게 윤리적으로 괜찮은 거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다른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우려가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가 깊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유전자를 조작을 하게 되면 이 씨앗에 대한 권리가 그 특정 특허권을 가지고 힘을 발휘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씨앗이라고 하는 거, 농사 짓는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상업적이면 안 되거든요. 먹거리를 통해서 식량과 보편적인 것들을 해결하려면 먹거리에 대한 근본적인 그 접근성,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야지 되는데, 이 씨앗은 우리 특허를 가진 씨앗이기 때문에 너네가 돈 주고 사야 돼. 네. 안 그러고 그냥 쓰면 소송을 걸어서 막대한 피해 보상을 하라고 해요. 네. 실제 다 그거랑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GMO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위험하냐 안 하냐도 있지만, 그 논란도 있지만, 생태계에 괜찮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생명 윤리 차원에서 논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특허의 씨앗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의 논란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볼 게 아니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식량자금들이 낮기 때문에 옥수수, 콩, 유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그 통계를 다 낼 수가 있어요. 그 수입량이 얼마큼인지 낼 수 있고, 그 수입량 중에 GMO가 얼마큼 수입되는지 이걸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한살림에서 이걸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국민 1인당, 우리 국민 1인당 1년 동안의 평균 GMO 소비량이 43kg 정도. 평균 1년 동안의 쌀 소비량이 한 60kg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GMO 소비량이 43kg. 물론 사료로 일정 많이 본 부분이 사료로 쓰였겠죠. 그리고 가공식품용으로 쓰였겠죠. 그렇거나 어쨌거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GMO 안 드시잖아요. 가장 간단하게는 집에 카놀라유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GM 유체로 만든 100% 수입산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캐나다가 하는 거고 캐나다에서 수출용은 전부 다 GM으로 만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른 종간에 유전자를 섞는 게 괜찮은 거냐라고 하는 논란이 계속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어떤 기술을 쓰려고 하냐면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토퍼 가위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전자를 자체 내에서 이렇게 자르고 붙이고 할 수가 있어요. 이종간에 여기서 있는 유전자를 우리가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자르고 붙이고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과학계에서 발견했거든요. 할 수 있는 크리스토퍼 가위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거를 이용하면 그냥 자체 내에 있는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예요. 그 기술을 실제 쓸 수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 논란은 없어지겠죠. 이종 간의 유전자를 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술의 발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 기술을 적용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이야기들은 이거를 이용하면 이것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득을 보는 거는 그 회사예요. 그 자본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원해서 지금 먹고 있나요? 그렇죠. 그 방식으로 보면 GMO나 공장식축산 이게 이제 다 그 측면에서 보면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을 생명이나 건강이나 이런 측면, 배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이윤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방식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공장식수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돼지들이 이렇게 그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삼겹살을 구워 먹지. 이것까지 생각하고 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돼지 키우는 축사나 이런 거를 가끔가다 보고 했었잖아요. 요즘에 보신 적 있으세요? 돼지가 실제 키워지고 있는 그 공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봐보세요. 잡식가족의 딜레마라고 하는 최근에 수라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는 거를 싸우는 그런 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 갯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기능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 감독이 황윤 감독이라고 해갖고 처음으로 이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이 잡식가족의 딜레마예요.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제 카메라에 담아갖고 스토리를 만든 건데 아들이 돈가스를 너무 좋아해서 돈가스를 자주 튀겨줬는데 나중에 이제 궁금증이 생겨갖고 돼지는 어떻게 키워지지? 그냥 또 돼지 농가에 이제 갔다 왔는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만 받은 게 아니라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왔는데도 두드러지게 나고 몸에 그 환경에 들어갔다 나온 거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채식주의 운동을 하게 됐던 영화를 찍고 나서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열악합니다. 단적인 예로 꼬리 자르는 거 아세요?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꼬리 위에 물고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게임, 이렇게 놀이처럼 하기도 하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서로 물기도 하고 이러는데, 꼬리 물기 놀이를 하다가 상처가 나면, 이런 환경에서는 감염이 되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꼬리를 그냥 잘라버립니다. 꼬리 물기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네. 소도, 그러니까 소가 아니라 닭도 부리를 자르는 이유도 비슷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리를 쪼아놓고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아예 부리를 없앱니다.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돼지를 잘 키우려고? 인간을. 네. 아니에요. 최대한 로스를 줄이고, 그렇죠? 빨리 키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 게, 결국에는 어떤 사태도 나냐면, 미국의 AI 사태 났을 때, 그 다음에 구제역 났을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들 났을 때, 뉴스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떤 소식이 들렸죠? 몇천 마리를 묻었다. 그죠? 근데 그 묻은 애들이 병에 걸려서 묻은 게 아니에요. 이쪽 지역에 병이 발생해서 전염될 것 같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닭이나 돼지들을 다 묻어버린 거예요. 전염을 막기 위해. 그 병도 안 걸리고 잘 살고 있는데 묻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구덩이를 판 다음에 돼지들을 그냥 밀어놓고 그냥 그 위를 덮어놓고 그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고기를 계속 먹기 위한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채식을 하는데 그 공장식 축산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과 기후위기만 간단하게, 이것도 나중에 이제 수업이 있을 거니까 기후위기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도시농업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회복탄력성 이야기를 했는데, 먹거리도 일정 부분 회복탄력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라고 본다면, 기후의 문제도 도시농업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농업과 먹거리는 기후가 안 좋아지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폭풍이 오게 되면 차가가 떨어지고 그다음 논이 침수가 되고 이러면 식량 생산이 피해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 안 할까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와 농업 안에서 이 온실가스, 온실 효과를 기여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지구가 원래는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지난 10,000년 이후에 계속 안정화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기후, 지금이 한 1도 정도 오르긴 했지만 지구 같은 기후로 안정화되게 지구가 계속 이렇게 기후를 안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한 1도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지금 한 1.1도까지도 올랐다고 하고, 올 여름 7월 달에 지구의 온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죠? 왜 올라가죠? 온도가? 네? 지구가 아파서? 올라가서 안 좋아지는 것이 아파서 올라가는 거라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온도가 왜 올라가죠? 낮은 게 변하니까? 온실가스가 쌓이니까요. 온실가스라고 하는 건 온실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열이 다 균형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일부가 못 빠져나가면서 열이 쌓이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쌓이면서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게 온실 효과잖아요. 그리고 그 온실 효과를 내는 건 온실가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계속 배출을 많이, 이산화탄소를 대부분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환산해갖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50억 톤 정도를 매년 전 지구가 배출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50억 톤 정도 배출했다고 하거든요. 올해 급속도로 줄이지 않는다면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도 배출을 했을 겁니다. 50억 톤 정도. 그러면 50억 톤이 쌓이는 거잖아요. 또 내년에도 쌓일 것입니다. 줄이지 않으면 후년에도 쌓일 것이고. 그럼 그 쌓이니까 열을 더 많이 가두게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열을 더 많이 가두고 있어요. 내년에도 더 많이 가둘 거라고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배출이 될까요? 네? 화석연료죠. 화석연료를 떼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기도 우리나라는 40% 이상이 석탄을 떼갖고 만들어요. 석탄이 전기 발전하는 양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예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2030년도까지는 유럽연합이나 OECD의 모든 국가들은 석탄 발전소를 다 멈춰야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멈춰야지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필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석탄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탈탄소로 가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빠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도 탈석탄 선언을 우리나라도 했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수명대로 다 쓸 거예요. 그리고 연장을 안 하겠다 이렇게만 했는데 탈석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수명대로 지금 다 쓰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신규를 짓고 있는 것도 있어요. 탈석탄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심각한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를 타기도 하고 그죠?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이런 거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과 먹을거리에서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따지면 4분의 1 정도가 실제 먹을거리 생산하고 유통하고 회비하는 이 전 과정 안에서 4분의 1 정도가 나온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인간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시 이렇게 안정된 지구로 돌리면 제일 좋잖아요. 지금 뭐 태풍도 역태풍도 계속 오고 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극심해지기 전에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 과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지구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다시 되돌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순간을 지나고 나면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려서 그냥 더 뜨거워지는 지구로 굴러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찜통지구 이 50도를 설명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삼았냐면 계산을 막 면밀히 해봤더니 한 62% 확률에서 탄소를 앞으로 요만큼까지만 배출하고 이후에 탄소 중립으로 가는 걸로 계산을 해봤고 해보면 1.5도를 강화할 수 있겠다 라고 해갖고 만들어 놓은 수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파리 협약에서 그 목표에 삼은 거를 지키려면 그 목표가 뭐냐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1.1도까지 올랐잖아요. 1.5도까지 최고 정점으로 해서 다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자는 게 파리 협약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1.5도를 어떤 근거로 삼았냐면 이 근거로 삼은 거예요.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이 뭐라 그러죠? 티핑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고무줄을 아무리 이렇게 당겨도 다시 놓으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잖아요. 회복력이 있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을 딱 당기면 툭 끊어지죠.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지구도 지금 뭐 생태계가 있고 자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빙하가 녹았다가도 다시 회복력이 있으면 다시 복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냥 빙하 자체가 더 빨리 더 많이 녹기 시작을 하는 그 시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왜 그러냐면 빙하가 녹으면 얼음이었을 때는 열을 반사를 시키는 율이 훨씬 더 높은데 빙하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바닷물을 노출하게 되면 그 바닷물은 어때요? 열을 더 많이 흡수를 하게 돼요. 그럼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열을 더 많이 흡수하고 열을 더 많이 흡수하니까 빙하가 더 빨리 녹고 그게 계속 가중된다고 하는 거예요.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네. 왜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서양의 해류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1.5도를 최소한의 방어 지점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거인 거고 그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리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 계산을 해보니까 2050년까지 아예 탄소 배출을 0으로 가는 거, 그 다음 2030년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거를 하지 않으면 1.5도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농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영상을 보고 잠깐 쉬었다가 If you're like most people, you're probably feeling a little hopeless about climate change and the damage we've done to our planet. Well, now there's a new way to look at climate change and how to deal with it that might just turn that hopelessness into hope. Climate change, as we know, is all about too much carbon in our atmosphere. 강의 자료랑 영상은 다 It's the building block of life. 올려드리니까 Everything alive is made of it, even us. The problem and the solution are simply a matter of balance. Let's step back and look at the 5 pools where carbon is stored on planet Earth. Starting about 500 million years ago, when plants first appeared on land, carbon began to cycle in an amazing balance between these pools, a balance that allowed for life as we know it to evolve. Then one life form, that would be us, figured out how to extract carbon from the fossil pool, which was pretty much a timeout zone for carbon. We've been burning it for energy, putting into play, and disrupting that balance. The way we manage land and do agriculture is moving even more carbon into the atmosphere. Specifically, we moved 880 b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into the atmosphere, which is heating up the planet and destabilizing our climate. The oceans have absorbed a lot of this excess carbon, throwing off the ocean's balance, resulting in ocean acidification and accelerating a mass extinction of sea life. So in order to save life as we know it, of course we need to stop burning fossil carbon. The big question is, where do we put this excess carbon to get the cycle back in balance? The good news is that the answer is literally right under our feet. It's the soil. Plants, using sunlight and water, naturally perform photosynthesis. They pull carbon in from the air and turn it into carbohydrates, sugars. Then they pump some of these sugars down through the roots to feed microorganisms who use that carbon to build healthy soil. Voila, carbon meat. The plants pump it in and the soil stores it. Nature's living technology is amazing. Scientists have recently discovered that applying a thin layer of compost can help regenerate healthy soil, setting up an ongoing feedback loop that brings more and more carbon into the soil each year. Together with other regenerative practices like not tilling the soil, planting trees and cover crops, and planned grazing, we can build and retain billions of tons of soil carbon. This is carbon farming. This is regenerative agriculture. Unlike more carbon in the atmosphere, more carbon in the ground is good for us. It makes healthy soil, which is nutrient-rich and full of life and holds way more water. This means more nutritious food and crops that are more resilient in the face of drought. That's good news for farmers, families, and everyone who eats. Remember this, the way we grow our food, fiber, and fuel either puts carbon up into our atmosphere or pulls it down into the ground. The regeneration of soil is the task of our generation. Our health, the health of our soils, and the health of our planet are one and the same. 네,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농사짓는 방식 자체가 토양 속의 탄소를 가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갈아엎고 화학비료 치고 대규모로 단작을 하는 거 중심으로 하면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토양 속에 있는 탄소가 오히려 대기 중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위기의 문제는 가장 크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온실가스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균형을 찾지 못하는 문제인 거지 탄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균형이 안 잡혀져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균형을 잡으려면 다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다가 고정을 해놔야 되는 건데 농사 짓는 행위 자체가 토양 속으로 많이 고정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기농사라든가 생태농사도 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되게 훌륭한 실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지난번에 토양 시간에서도 배우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유기물 함량을 토양 속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게 이 탄소를 가두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